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한국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선조 31년 8월 15일 시각 술시 오후 7에서 9시 조선 제14대 왕 선조가 전국에 비상칙령을 내렸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반대자는 즉시 유배에 처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500년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결과까지 지금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겁니다. 조선이 그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5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97년 정유재란이라는 2차 침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란을 갔다가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망간 왕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녔고 왕권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력한 왕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인과 동인, 이 두 당파의 대립은 이미 선조 즉위 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그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서인의 대표 주자는 류성룡이었습니다. 영의정을 지낸 그는 실용주의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당파 싸움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류성룡은 명군과의 협력을 통해 왜군을 물리치되 조선의 자주성은 최대한 지켜나가자는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동인의 핵심 인물인 정인홍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국군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굴욕이라며 자주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명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것 자체를 경계했고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598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재란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왜군은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고 장기전에 돌입했고 명군은 조선 땅에서 마치 자기 나라인 양 행세하며 각종 폐해를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국권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선조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었죠. 서인과 동인을 모두 포함한 연립정부를 만들어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왕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 제안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3월 어느 날 그는 선조에게 장문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지금은 당파를 초월하여 나라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서인이니 동인이니 하는 구분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이 동인들과 손을 잡는다 해도 그것이 조선을 구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인홍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를 서인의 정교한 정치적 음모로 간주했습니다. 4월 초 정인홍은 동인 핵심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성룡이 말하는 거국 내각이란 결국 서인이 우리를 흡수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목소리를 봉쇄하려 한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5월 류성룡이 명군과의 합동작전을 추진하자 정인홍은 조선군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6월에는 정인홍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서인들은 전시에 무슨 복지 정책이냐며 일축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아침 조회 때마다 서인과 동인은 서로 다른 곳에 서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국정 현안이 나와도 양측은 서로 반대만 할 뿐 건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선조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조정은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마침내 선조는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내겠다. 선조는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내관 김공량, 병조판서 이덕형, 그리고 몇 명의 무장들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이들에게 비밀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정의 모든 권한을 짐에게로 집중시키겠다.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절대 권력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상칙령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8월 10일 밤 선조는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조회에서 비상칙령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칙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정치적 활동 금지, 당파 활동 완전 중단,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 반대자 즉시 체포 및 유배, 군사 지휘권의 왕 직속 통합. 8월 15일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선조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모든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열린 이 조회는 조선 역사를 바꿀 중대한 발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금일부로 비상체제를 선포한다. 전쟁 승리를 위해 모든 권한을 왕에게 집중한다. 이에 반대하는 자는 나라를 해치는 역적으로 간주한다. 조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류성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거국 내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의 칙령에 즉석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반역행위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인홍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는 조선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왕이라 해도 신하들과의 협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인홍의 항의를 묵살하고 곧바로 경호무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정인홍은 그 자리에서 연행되어 한성 밖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인홍처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일부는 형식적인 찬성 의견을 표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왕의 비상체제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은밀히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류성룡은 미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왕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사적으로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내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왜군과 명군이 우리의 혼란을 보고 있는데. 한편 유배길에 오른 정인홍은 더욱 적극적인 저항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동인 세력들과 연락을 취하며 왕의 권한 남용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내부 분열이 전쟁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명군 지휘관 양호는 조선 조정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이 자기 신하들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왜군 역시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 이간계를 펼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왜군에 협력하는 조선인들까지 나타났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비상체제 하에서도 전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욱 지연되었고 현장 지휘관들은 서로 다른 명령을 받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신하들은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또다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바로 이때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군 장수 양호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조선 분할 통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1598년 10월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정보망에서 활동하던 첩자 한 명이 양호의 막사에서 빼낸 기밀 문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1598년 초부터 조선을 완전히 속국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왜군을 물리치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둘로 나누어 북쪽은 명나라의 직할령으로 남쪽은 괴뢰의 정권을 세워 간접 통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조선 조정 내부의 분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호는 서인과 동인 양쪽에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선조의 비상체제 선포도 실제로는 양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양호는 선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하다. 분열된 조정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에 현혹된 선조가 비상체제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양호의 진짜 의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비상체제로 인한 내부 갈등을 통해 조선의 자치 능력을 무력화, 혼란 속에서 명군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자주성 박탈, 조선인들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명분으로 분할 통치 추진, 류성룡과 정인홍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약화시키기.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정인홍이 그토록 강력하게 비상체제에 반발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명나라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인홍은 동인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 명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군이 조선 각지에 구축하고 있는 군사기지들의 위치, 그들이 수집하고 있는 조선 내정 정보, 그리고 일부 명군 장교들이 했던 의미심장한 발언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본 정인홍은 명나라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선조의 비상체제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왕께서는 명군의 달콤한 말에 속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정인홍의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권력의 눈먼 정치인으로만 여겼고 그의 경고는 당파 싸움의 일환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명군 부장 왕필이 술에 취해 조선 관리에게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 우리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조선 북부 우도는 우리 명나라 영토화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조선 관리가 급히 조정에 보고했고 이것이 양호의 음모를 확인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11월 초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조선 조정은 대지진을 겪었습니다. 선조는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강력한 왕권을 위해 내린 비상체제가 실제로는 나라를 외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던 것입니다. 류성룡 역시 자신의 판단착오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명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정인홍이 유배지에서 한양으로 급히 소환되었을 때였습니다. 선조는 정인홍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경의 충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았으니 이 어찌 왕의 도리인가. 경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었다. 정인홍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하께도 잘못을 인정하시니 신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진짜들과 싸워야 합니다. 11월 20일 선조는 공식적으로 비상체제를 철회했습니다. 동시에 류성룡과 정인홍은 역사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 긴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조선구국연합이라는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외세 의존 탈피, 명군과의 협력은 하되 조선의 자주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내부 단합 우선, 당파 간 이견이 있어도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큰 틀에서 협력한다. 정보 공유, 외교 군사 관련 중요 정보는 당파를 초월해 공유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월부터 조선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류성룡의 실용적 외교술과 정인홍의 자주적 정신이 결합되어 명군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양후의 분할 통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단합하자 명나라로서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599년 3월 마침내 왜군이 조선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는 조선에 단합된 힘과 명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500년 전 조선의 상황과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체제 선포입니다. 조선은 정유재란이라는 외침 상황에서 현재는 북한의 위협과 국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각각 비상체제가 선포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가 위기를 명분으로 강력한 권력 집중이 시도되었습니다. 둘째, 정치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입니다. 조선의 서인과 동인처럼 현재도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국정마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져서 건설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째,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조선시대 명나라의 음모처럼 현재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 상황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우리 내정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정보의 왜곡과 조작입니다. 양후가 서인과 동인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부추겼듯이 현재도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편향된 정보들이 유통되면서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위기의 은폐입니다. 조선 때 진짜 위험은 왜군이 아니라 명나라의 분할 통치 음모였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표면적 갈등 이면에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 파악의 중요성. 조선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이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양후의 음모라는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갈등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여당 대 야당의 프레임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극한 대립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그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통과 화해의 가능성. 류성룡과 정인홍이 진실을 알고 화해했듯이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를 구한다는 큰 목표 앞에서는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인정하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외세 의존의 위험성. 선조가 양후의 조언에만 의존하다가 실패했듯이 현재의 지도자들도 특정 외국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협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주성을 해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이 우리 내정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국민 통합의 필요성. 조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조정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류성룡과 정인홍의 화해가 상징하듯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 상황을 보면 500년 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념, 세대,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사회 전체가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의 어떤 도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역사의식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조선의 선조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500년 전 조선이 겪었던 정치적 혼란과 그 극복 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우선시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대립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에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조선의 정인홍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류성룡과 정인홍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애국심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보다 나라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의 정치적 승리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5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와 현재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 외세의 개입, 국민의 분열과 통합, 이런 문제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인류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를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지혜를 배워서 더 나은 길을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과 선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조선의 류성룡과 정인홍처럼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뛰어넘어 더 큰 가치를 위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담은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